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먼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미지수 x로 두고 주어진 문장을 이용하여 미지수 x에 관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배울 때에는 이 방정식을 세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한 몇 가지 원리를 익힌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방정식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주어진 문장이 연산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끊어 읽기를 잘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등호로 연결해서 쉽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끊어 읽을 때에는 긴 주어부에 해당하는 이, 가, 은, 는 바로 뒤에서 끊고 끊어진 문장을 각각 수식으로 정리한 후 이들을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방정식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 이를 표로 정리하거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면 정리된 표나 그림을 통하여 서로 같게 되는 부분을 찾아서 수식으로 변환하여 이들을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수학 문제의 대부분은 특정한 상태나 조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때 등식에서 사용되는 기호인 등호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러한 등호로 연결한 등식이 특정한 상태나 조건이 되어서 방정식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을 세우는 원리를 익혀서 기억해 둔다면 방정식을 세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끊어 읽거나 표, 그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잠시 후 각각의 유형별로 자세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앞에서 배운 방식대로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방정식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쭉 배우게 될 모든 활용 유형의 바탕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모든 활용의 기초 공사를 단단히 다지듯이 방정식을 세우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중2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과 같이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데 중1 때 기초공사를 착실히 다진 학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을 세우는 원리는 모두 같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터득한다면 이를 연장하여 미지수를 하나 더 늘리거나 등식 대신 부등식으로 대체하여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중1 과정의 방정식과 그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습은 앞으로 배울 모든 수학 과정의 토대가 되는 기초 공사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수에 관한 문제 1. 연속하는 정수나 짝수 홀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이 나열된 자연수에 대하여 연속된 정수는 하나씩 커지게 되고 연속된 짝수는 둘씩 커지게 돼요. 물론 연속된 홀수도 마찬가지로 둘씩 커지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를 구할 때는 하나씩 커지므로 두 정수를 각각 x와 x 플러스 1로 두면 되고 연속하는 세 정수를 구할 때에는 가운데 정수를 x라 하고 연속된 세 정수는 각각 x-1, x 플러스 1로 두면 됩니다. 물론 연속하는 세 정수를 각각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두고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산의 과정을 다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지 않고 가운데 정수를 x로 두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엔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인 경우에는 둘씩 커지므로 두 짝수나 홀수를 각각 x와 x 플러스 2로 두면 되고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를 구할 때에는 가운데 정수를 x라 하고 연속된 세 짝수나 홀수는 각각 x-2, x 플러스 2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3이면 다음과 같이 주어부에서 끊고 이 두 자연수를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와 x 플러스 1로 두고 이들을 더하면 x 더하기 1은 43이 됩니다.
결과를 이용하여 원인을 찾는 과정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3이면 다음과 같이 주어부에서 끊고 이 세 자연수를 모르지만 마취하는 것처럼 x-2, x, x 플러스 2로 두고 이들을 더하면 x-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는 63이 됩니다. 수에 관한 두 번째 유형으로 자릿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다음과 같은 두 자리의 자연수를 읽을 때 54라고 읽죠. 즉, 10의 자리의 수가 5개 있고 1의 자리의 수가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이 됩니다. 이 숫자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45가 되죠. 즉 10의 자리의 수가 4개 있고 1의 자리의 수가 5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9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관계를 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내 볼까요? 처음 두 자리의 수를 a, b라 하면 10의 자리의 수가 a개 있고 1의 자리의 수가 b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10 더하기 b 곱하기 1은 즉 10a 더하기 b가 됩니다. 처음 수의 자리를 바꾸면 10의 자리의 수가 b개 있고 1의 자리의 수가 a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 곱하기 10 더하기 a 곱하기 1은 즉 10b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때 바꾼 수인 10b 더하기 a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 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뀐 수가 주어부가 되면서 끊어 읽기가 되므로 끊어진 부분을 수식화하여 등호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에 관한 문제는 먼저 끊어지는 부분인 주어부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거의 다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예제를 살펴볼까요? 10의 자리에 숫자가 쌓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질 때 처음 자연수는 연산에 관한 문장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라고 했나요? 네, 주어부를 찾아 끊어지는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의 주어부에서 끊으면 됩니다. 구하는 처음 수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10의 자리에 숫자가 쌓이고 1의 자리에 숫자가 x인 두 자리의 자연수라 하고 이를 전개식으로 나타내면 40 더하기 x가 되고 또한 처음 수를 바꾼 수는 다음과 같고 이를 전개식으로 나타내면 10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제 등식을 세워야 하는데 끄는 부분인 주어부를 기준으로 하여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즉, 바꾼 수는에서 는 자리에 등호를 넣으면 기준이 되는 바꾼 수는 10x 더하기 4이고 그 바로 오른쪽에 등호를 넣고 우변은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지므로 40 더하기 x 더하기 9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연산과 관련된 문장인 경우에는 끊어서 읽는 부분을 양변으로 하여 등호로 연결시키면 방정식을 자연스럽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과 개수에 관한 문제. 예제. 2,000원짜리 사과와 800원짜리 귤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25,600원을 지불하였을 때 사과의 개수는 구하는 사과의 개수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x개라 하고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2,000원인 사과는 x개이고 800원인 귤의 개수는 구입한 과일 전체 개수인 20에서 사과의 개수를 빼면 되므로 귤의 개수는 20 빼기 x개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구입한 사과와 귤의 가격은 2000x 더하기 800괄호 20 빼기 x괄호이고 지불한 금액은 25,600원이므로 이를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나이에 관한 문제. 현재 어머니 나이가 39세, 아들의 나이가 13세일 때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를 구할 경우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시기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년 후라고 하면
X년 후에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는 각각 39 더하기 X, 13 더하기 X가 되고 이때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어야 하므로 어머니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는 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가 기준이므로 39 더하기 X는 좌변에, 아들의 나이의 2배인 이괄호 13 더하기 X괄호는 우변에 위치시키고 이 두 식이 서로 같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괄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괄호를 쓰지 않아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누었을 때 생기는 나머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남는 것과 부족한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관계에서 이 나머지를 남는다 또는 모자란다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나누는 수인 B에 곱해야 하죠. A는 B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에서 여기서 플러스 나머지이면 남는다로 해석을 하고 A는 B 곱하기 목 빼기 나머지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나머지이면 모자란다, 부족하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52는 3 곱하기 17 더하기 1이라는 등식이 있을 때 이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사탕이 52개가 있는데 3명에게 17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1개가 남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52는 3 곱하기 18 빼기 2라는 등식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사탕이 52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3명에게 18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2개가 모자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나머지가 양수이면 남는다로 음수이면 모자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과부족에 대한 예제에서 방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남고 8개씩 나누어 주면 11개가 부족할 때 사탕의 개수를 구하면 구하는 것은 사탕의 개수인데 학생의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이처럼 미지수가 2개일 때 반드시 작은 쪽의 수를 미지수 X로 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작은 쪽의 수를 미지수 X로 정하면 큰 수인 다른 미지수는 X를 사용한 문자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큰 수를 미지수 X로 정하면 작은 수는 X를 사용한 문자식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여 큰 수를 표현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동생은 덩치가 큰 형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반대로 형은 덩치가 작은 동생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요. 여기서도 학생의 수가 사탕의 개수보다 작으므로 학생의 수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미지수 X로 두고 나머지 미지수인 사탕의 개수를 이용하여 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남으므로 사탕의 개수는 5x 더하기 4가 되고 또한 8개씩 나누어 주면 11개가 부족하므로 사탕의 개수는 8x 빼기 11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탕을 나누어 주나 저러한 방식으로 사탕을 나누어 주나 상관없이 전체 사탕의 개수는 변함없이 같죠. 그래서 이들을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x는 5가 되므로 학생의 수는 5명이 되고 또한 구하는 사탕의 개수는 세운 방정식의 양변 중 간단한 식에 대입하면 되므로 간단한 5x 더하기 4에 x는 5를 대입하면 5 곱하기 5 더하기 4는 29가 됩니다. 따라서 사탕은 29개가 되겠네요. 여러 가지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개씩 있으므로 다음과 같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공식을 외워서 푸는데 사다리꼴의 원리를 이해하면 외우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사다리꼴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2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 2개의 넓이의 합을 이용하면 쉽게 구해지는데, 이때 두 삼각형의 높이가 서로 같으므로 두 삼각형의 밑변의 합이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윗변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학생 수의 증가와 감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이 문제의 유형은 주어진 문장을 표로 정리하여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풀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를 생략한 후 바로 직접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습관화가 되기까지는 표나 그림을 많이 그려봄으로써 문장을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작년 또는 지난달의 수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수 x로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증가나 감소는 비율인 백분율로 나타내므로 그 기준량이 되는 값은 이전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의해야 할 것이 발생되는데, 방정식을 세워서 구한 해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한 방정식의 해는 작년 또는 지난달의 값이어서 정답은 올해나 이번 달의 값을 구해야 하므로 구한 x의 값에 대하여 증가나 감소한 값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유형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야 해요. 이를 줄여서 증감식이라고 할게요.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게 되는데,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은 백분율로 제시되므로 백분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주 쉽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백분율을 포함한 모든 비율의 문제는 반드시 기준량을 확인하고 그 기준량에 대한 비율을 적용시킨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A에 대하여 20% 증가시키면 기준량이 A가 되므로 A의 20%만큼 증가시켜야 되므로 A 곱하기 100분의 20이 증가량이 돼요. 그래서 원래 있는 양인 A와 증가량인 A 곱하기 100분의 20을 더하면 됩니다. B에 대하여 10% 감소시키면 기준량이 B가 되므로 B의 10%만큼 감소시켜야 되므로 마이너스 B 곱하기 100분의 10이 감소량이 돼요. 그래서 원래 있는 양인 B에서 감소량인 B 곱하기 100분의 10을 빼면 됩니다. 증감식에 대한 예제를 풀어볼까요? 대한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의 수는 65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3명이 감소했을 때 올해 남학생의 수는, 구하는 값이 올해 남학생의 수이지만 반드시 작년의 값을 미지수로 정해야 하므로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작년의 남학생의 수를 X명이라고 하면 작년 여학생의 수는 전체에서 남학생의 수를 빼면 되므로 650 빼기 X명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년과 올해의 변화량에 대한 표를 만들면 작년의 값은 아래와 같아요. 작년 남학생이 5%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13명이 감소했으므로 표에 적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의 값이라고 했죠. 먼저 화살표를 이용한 증감식을 만들면 좌변에는 X명의 5%가 증가했으므로 X 곱하기 100분의 5만큼 증가했고 650-X의 8%가 감소했으므로 마이너스 괄호 650 빼기 X 괄호 곱하기 100분의 8이고 전체적으로는 13명이 감소했으므로 우변에는 마이너스 13을 적어서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양변에 100을 곱하여 방정식을 풀면 x는 300이 되는데 이 값은 작년의 남학생의 수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의 수를 구하면 작년의 남학생의 수에 증가한 남학생의 수를 더하면 되므로 300 더하기 300 곱하기 100분의 5는 따라서 315명이 됩니다. 원가와 정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 유형도 비율을 이용하여 구성된 문제이므로 주어진 문장을 표로 정리하여 식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유형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비율에 관한 유형은 하나의 양에 대하여 한 번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되었지만
지금 배우는 원가의 문제는 하나의 양에 대하여 증가시킨 후 다시 감소를 시켜야 하므로 복잡한 유형이 되어서 어려워합니다. 여러 단계의 기본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되므로 복잡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을 충분히 연습한 후 다시 풀어본다면 아주 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방정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지키면서도 이를 간략히 알고리즘화하여 줄인다면 의외로 간단하게 등식이 세워집니다. 먼저 몇 가지의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정가는 원가에 이익을 붙인 가격이므로 원가 더하기 이익이 되며, 할인가는 정가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이므로 정가 빼기 할인가 됩니다. 어떤 물건을 원가에 들여와서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인 판매이익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할인을 하지 않고 정가에서 판매했다면 판매이익은 정가 빼기 원가가 되고,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했다면 판매이익은 할인가 빼기 원가가 됩니다. 또한 이익을 취했다면 더하고 할인을 했다면 빼서 수식을 세우면 됩니다.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원가 A에 대하여 X%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므로 원가 A에 이익인 A의 X%를 더하면 정가는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이 정가에 관한 문자식도 다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를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로 묶어서 간단히 나타내 볼까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분배 법칙으로 괄호로 묶을 때 파란색으로 된 문자 A로 묶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생략된 1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분배 법칙으로 괄호로 묶을 때 파란색으로 된 문자 A를 묶어낸 후 빈자리가 되므로 어떤 수도 적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는 나중에 중3이 되면 배우게 될 인수분해와도 연관되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분배 법칙으로 묶어낼 때 빠진 문자의 자리에 생략된 1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을요. 다시 이어서 분배 법칙으로 묶을 A를 먼저 적어 놓은 후 2를 포함한 남은 부분인 노랗게 색칠된 부분의 1 더하기 100분의 X를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간단히 표현된 정가가 됩니다. 앞으로 정가를 구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알고리즘화된 결과를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되는데, 처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이겠지만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정가의 수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정리하면 원가 A에 대하여 X%의 이익을 붙인 정가는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가 됩니다. 이번엔 정가에서 할인을 하여 할인가를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이 과정도 앞에서의 정가를 구하는 과정과 같은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정가 B에 대하여 Y%의 할인을 해서 할인가를 정하면 할인가는 정가 빼기 할인이므로 정가 B에서 할인인 B의 Y%를 빼면 할인가는 B 빼기 B 곱하기 100분의 Y가 됩니다. 이 할인가에 관한 문자식도 다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정가의 과정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로 묶어서 간단히 나타내 볼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것은 분배 법칙으로 괄호로 묶을 때 파란색으로 된 문자 B로 묶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생략된 1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묶을 B를 먼저 적어 놓은 후 1을 포함한 남은 부분인 노랗게 색칠된 부분에 1 빼기 100분의 Y를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간단히 표현된 할인가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정가 B에 대하여 Y%만큼 할인을 한 할인가는 B 괄호 1 빼기 100분의 Y 괄호가 됩니다. 끝으로 원가에서 정가를 거쳐서 할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 두 가지의 유형은
단 한 번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면 지금 다루게 될 과정은 이들을 합쳐서 두 번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전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문자를 이용하여 설명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 보일 뿐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직접 풀 때는 아주 간단한 수식이 되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식을 세울 때 표를 이용하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표가 원가, 정가, 할인가의 관계를 화살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원가의 정가를 만드는 과정은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알고리즘화하여 적어놨어요. 이제 이 정가에서 할인을 적용한 할인가를 구하는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정가가 다소 복잡한 문자식이 되어서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두 번째 단계의 할인가에서 정가 B의 자리에 정가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를 대신 넣으면 원가와 정가가 적용된 할인가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이어서 원가가 적용된 정가인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에 대하여 Y%의 할인을 해서 할인가를 정하면 할인가는 정가 빼기 할인이므로 정가인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에서 할인인 정가의 Y%를 빼면 할인가는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 빼기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 곱하기 100분의 Y가 됩니다. 이 할인가에 관한 문자식도 다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앞의 과정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간단히 나타내 볼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것은 분배 법칙으로 밑줄 친 부분을 괄호로 묶을 때 앞에 있는 밑줄 부분을 묶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생략된 일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묶을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적어 놓은 후 이를 포함한 남은 부분인 노랗게 색칠된 부분을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간단히 표현된 할인가가 됩니다. 이를 알고리즘화하여 정리하면 원가 A에 대하여 X% 이익을 붙인 정가에서 Y%만큼 할인을 한 할인가는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 곱하기 괄호 1 빼기 100분의 Y 괄호가 됩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단계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또한 이를 연습하여 익숙하게 된다면 바로 세 번째 단계를 이용하여 등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고등 수학에 가서도 원가와 정가에 관한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을 다수의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워해요. 식을 세우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연습하여 깨우친다면 중1 여러분도 세울 수 있는 식인데도 말이죠. 원가와 정가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를 해봤어요. 원가 A에 대하여 X% 이익을 붙인 정가는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이고 정가 B에 대하여 Y%만큼 할인을 한 할인가는 B 괄호 1 빼기 100분의 Y 괄호이고 원가 A에 대하여 X% 이익을 붙인 정가에서 Y%만큼 할인을 한 할인가는 A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X 괄호 곱하기 괄호 1 빼기 100분의 Y 괄호가 됩니다. 다음 예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정가를 구하면 원가 5,000원에 30% 이익을 붙인 정가는 5,000 곱하기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30 괄호가 되고 괄호를 계산하면 1.3이 되므로 5,000 곱하기 1.3은 따라서 정가는 6,500원이 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30%의 이익을 붙인다면 원가의 1.3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20%의 이익을 붙인다면 원가의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1.1을 곱하면 되죠. 이와 같이 적용한다면 수식이 아주 간단해져 버리죠.
한 번 더 25%의 이익을 붙인다면 원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네, 1.25를 곱하면 되겠죠. 이번엔 할인가를 구해볼까요? 정가 3,000원에 20%만큼 할인한 할인가는 3,000 곱하기 괄호 1 빼기 100분의 20 괄호가 되고 괄호를 계산하면 0.8이 되므로 3,000 곱하기 0.8은 따라서 할인가는 2,400원이 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20%의 할인을 한다면 정가의 0.8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20%의 할인을 한다면 구매자는 80%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다수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20%에 할인했다고 해서 정가의 0.1을 곱하는 실수를 종종 해요. 이러한 관계를 연습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만약 30%만큼 할인을 한다면 구매자는 정가의 몇 %로 구매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70%예요. 그래서 정가의 0.7을 곱하면 되죠. 한 번 더 15%만큼 할인을 한다면 구매자는 정가의 몇 %로 구매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85%예요. 그래서 정가의 0.85를 곱하면 되겠죠. 끝으로 원가의 이익을 취한 후 정가를 할인하는 경우에 대해 구해볼까요? 원가 6,000원에 20% 이익을 붙인 후 10%만큼 할인을 한다면 6,000원 곱하기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20 괄호 곱하기 괄호 1 빼기 100분의 10 괄호가 되고 괄호를 계산하면 각각 1.2와 0.9가 되므로 이들을 곱하면 따라서 구하는 값은 6,480원이 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20% 이익을 붙인다면 원가의 1.1을 곱하면 되고 또한 이 값에 대하여 10% 할인을 한다면 즉 90%의 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직전의 값의 0.9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6,000 곱하기 1.2 곱하기 0.9가 됩니다. 어떤가요? 문자로 정리할 때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를 이용해서 알고리즘화하여 대입하면 간단한 수식으로 변하게 되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연습하여 숙달시킨다면 이는 마치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예제를 통하여 살펴볼게요. 예제. 어떤 상품을 원가의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다. 이 상품의 원가는 먼저 다음과 같이 끊어서 각각을 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하는 원가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X1이라고 하고 원가에 대하여 15% 이익을 붙인 정가는 1.15X1이 되고 여기에서 800원을 할인하므로 따라서 할인가는 1.15X 빼기 800원이 됩니다. 또한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판매 이익을 말하므로 판매 이익에 대하여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판매 이익은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므로 할인가인 1.15X 빼기 800에서 원가 X를 빼면 되고 그래서 좌변은 괄호 1.15X 빼기 800 괄호 빼기 X가 되며 우변에서는 판매 이익이 원가의 5%가 되므로 X 곱하기 100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제. 어떤 상품을 원가의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20%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8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상품의 원가는 먼저 다음과 같이 끊어서 각각을 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하는 원가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X1이라고 하고 원가에 대하여 50% 이익을 붙인 정가는 1.5X1이 되고 여기에서 20%를 할인한다면 이는 80%에 구매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할인가는 1.5x 곱하기 0.8원이 됩니다. 또한 800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판매 이익을 말하므로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판매 이익에 대하여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판매 이익은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므로 할인가인 1.5x 곱하기 0.8에서 원가 x를 빼면 되고, 그래서 좌변은 1.5x 곱하기 0.8 빼기 x가 되며 우변에서는 판매 이익이 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원가와 정가에 관한 두 가지의 예제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원가, 정가, 할인가에 대하여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방금 배운 알고리즘으로 바로 식을 만들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